실록은 무엇이 뛰어나기에 세계유산이 되었을까? 첫째, 모든 기록 남기기. 실록 전통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록은 유교의 춘추필법 정신에 따라 쓴 것이기 때문에 유교를 신봉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록처럼 왕조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기록한 실록은 중국의 명실록과 청실록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건수로만 따지면 중국 것이 조선 것보다 많습니다만 그 다른 기간을 보면 조선 왕조 실록이 472년으로 단연 앞선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실록은 단 내부를 만들면서도 활자로 인쇄하고 그 원본까지 남겼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것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고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문인지 중국의 실록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조선이 인간의 역사 기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문 정신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묻습니다. 중국과 조선 중 어느 나라가 더 문명국입니까? 역사 기록은 소홀히 하고 궁궐 같은 것만 크게 지은 중국과 그 반대로 하드웨어에는 신경을 덜 쓰고 역사 기록 같은 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쓴 조선 중 어느 나라가 더 문명국입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왜 우리 한국인은 잘 알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문화적인 열등감 혹은 패배감을 갖습니까? 이렇게 청중들을 향해 크게 외친답니다. 그러면 대개는 수긍하는 눈치를 보입니다만 조상의 이런 높은 인문 정신을 실감을 못해서 그런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런 이유에서 실록이 세계 유산이 됩니다만 실록이 진정으로 우수한 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우리 실록이 다른 나라 것들에 비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왕이 행한 거의 모든 일을 사관이 기록하고 이 실록의 기록을 후세의 왕들이 볼 수 없게 만든 조선의 실록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TV 사극을 보면 국왕이 국무회의를 할 때 그 옆에서 열심히 적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이 가운데 사초를 적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을 새롭게 공부하게 됐는데 특히 이 실록의 기록 전통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고를 쓰기 전까지는 이런 사관 전통이 조선 초부터 확립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왕과 대신들이 하는 국무회의 때 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역사 기록을 보면 사관들이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두 번째 왕이었던 정종 후반기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항상 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한 모양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왕조가 건국한 초창기라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생긴 일 같습니다. 게다가 이성계나 그의 아들들은 문보다는 무에 강한 무정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역사 기록 전통을 세우는 데에는 다소 소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관이 국무회의 때 들어가 기록하게 될 것도 왕이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사관들이 부단히 주정하고 집요하게 요구한 대가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사관에 대해서는 따로 보겠습니다만 사관들은 낮은 벼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tum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로 올라가려면 사관 자리를 거쳐야 할 정도로 사관은 대단히 명예직이었다고 하지요. 사관들은 부단히
왕들과 신경전을 벌여 국무회의와 같은 각종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단적인 예는 정종의 동생인 태종 이방원 때에 사관으로 있었던 민인승을 들 수 있습니다. 태종이 편전에서 회의할 때 일이었습니다. 편전이란 정전 바로 뒤에 있는 건물로 임금이 매일 아침 일찍 국무회의를 하던 곳이지요. 경복궁으로 치면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사정전이 되겠습니다. 민인승이 들어가려 하니 도송지가 말렸습니다. 태종이 이 광경을 보고 민인승에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인승은 이때 실록 청사에 남을 이야기를 남깁니다.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여담입니다만 이 민인승은 후에 태종이 사냥하러 가는 데까지도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태종이 그를 뒤늦게 발견하고 불만을 표시하자 민인승은 사관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 왔다고 꼿꼿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냥 가는 것이야 시고 기분 전환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데까지 자신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이 오는 것을 왕이 좋아했을 리가 없겠지요. 이 민인승은 후에 안타깝게도 신하의 예를 잃어버렸다는 제목으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관의 임무를 다하려고 편전을 엿보고 휘장을 들추고 했던 일이 괘씸죄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사관의 전통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로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조선의 실록 전통은 이렇게 패기 있고 추상 같은 사관들의 노력에 의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사관들의 직필 전통,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고 가감없이 묘사하는 기록 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통이 확고하게 섰기에 페르나처럼 굴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했던 연산군도 내가 두려운 것은 사서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궁궐을 유흥장으로 만들고 전행을 부렸던 연산군도 그런 자기 모습이 후대에 남겨지는 것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한결같이 기록하는 것이 대의에 맞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관의 행동은 지긋지긋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누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왕에게 사관이란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 존재였을 테니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태종 같은 왕들이 사관을 멀리하려 했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의 동정에 대한 기록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왕의 잠자리까지 기록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관을 뽑아서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자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행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의 사관들이 지닌 기록 정신은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그것과 반비례해서 왕들이 그만큼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를 아주 간단하게 왕권과 신권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습 군주제에서는 자칫하면 왕권이 지나치게 강해져 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 귀족들인데 이 사관 제도야말로 전형적인 왕권 견제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언행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의욕을 가해 그들의 전행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500년 이상을 지속한 것은 다 이런 훌륭한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사관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관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록을 직접 하는 역할을 맡은 사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결코 높지 않은 벼슬입니다. 이들은 소속이 예문관인데 관직의 등급은 정 7품부터 정 9품까지에 해당하니 직급 자체는 외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9품은 가장 말단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사관이라는 직책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결코 쉬운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관력에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상 쪼그리고 앉아서 쉴 새 없이 글만 써대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쓴 것을 집에까지 가져가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정리해야 하고 더욱이 그것을 비밀리에 잘 보관해야 하니 일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관의 일은 밑에 관리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관들이 무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직이고 대단한 명예직이라 정승이 된 사람이라도 사관 경력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사관들을 시기하는 경우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사관이 지녀야 할 높은 춘추필법의 직필 정신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관이라는 자리는 아시다시피 풍기는 낮지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지라 아주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친족과 처가와 외가에 흠이 없는 것 등을 말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삼장, 즉 죄, 학, 식을 갖춰야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덕까지 포함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관 되기가 참으로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절차나 자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관의 자격에 대해서 앞에 주에서 인용한 박홍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관의 붓자루는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추호도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남을 폄하하거나 사건을 호도하고 애국해서는 안 된다. 또한 권세와 세도가의 논리에 곡학 아세하는 자세는 더더욱 안 된다. 고피를 배척하고 직피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역사의식을 가진 자만이 사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가 본 실록에 관한 글 가운데 사관의 정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어 인용해 보았습니다. 사관들이 이렇게 철저하니 그 무서운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도 사관을 귀찮아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한 번은 그가 사냥을 나갔다 활을 쏘는 차에 실수하여 말에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런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첫 마디가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답니다. 아마 최고 강자로서의 면모가 깎이는 게 두려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관은 말단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마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조선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높은 인문 정신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객관성과 공정성. 사관이 이렇게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몰하여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후세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 실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점이 또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실록과 비교해 볼 때 공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인정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대체로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란 우선 기록된 사초를 왕이 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관은 자신이 기록한 사초에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관이 얼마나 추상 같은 관리였는가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관은 왕을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녔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사관이 이렇게 왕의 거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기록된 사초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자신이나 부왕에 대해 쓴 기록들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떤 사관이 왕이나 산왕의 거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명실록이나 청실록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쪽 전공자들에게 따르면 황제들이 실록을 보았고 어떤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지우라고 명하기도 했답니다. 그 간섭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조선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은 황제 권력에 너무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패하기 쉽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조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관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조원장은 사관에 해당되는 직책을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조원장은 첫 번째 황제라 황실의 제도에 익숙하지 못했든지 사관이 귀찮게 노상 자기에 대해 써대니까 막강한 황제의 권력으로 사관직을 없애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관이 자신의 거동에 대해 적게 되면 왕이든 황제든 항상 후대를 생각하게 되어 전행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에는 저도 조선에서는 어떤 왕도 실록이나 사초를 전혀 보지 못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세종 때의 일이라고 하지요. 세종은 자기 아버지인 태종에 대해 사관들이 어떻게 썼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태종은 정도전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종은 사관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태종 이방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우리는 세종이 훌륭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세종이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그의 아버지인 태종 덕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태종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조 때에는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해서 왕권을 침해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익히 한 태종은 자신의 부인이자 세종의 어머니인 왕비 민씨 쪽의 남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우선 민씨의 처남들, 즉 세종의 애삼촌들에게 사약을 먹여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자신의 장인, 즉 세종의 애할아버지는 자진하게 만듭니다. 태종이 잔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태종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세종주의가 정리되니 세종은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에 두 아들 다 물리치고 셋째인 세종을 왕으로 앉힌 것은 더 잘한 일이었지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세종은 태종실록이 보고 싶었답니다. 당시에는 어진 임금이 어진 신하가 많았습니다. 맹사성과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반대해 세종은 보고 싶던 자기 아버지 기록을 못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세종은 또 부왕인 태종도 못 본 태조실록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계랑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록을 팽창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를 둘러싸고 얼마든지 필화 사건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했던 일은 몇십 년 뒤에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세종도 결국 나중에 태조실록을 보기는 봅니다. 세종이 이 실록을 보게 되는 것은 태조실록의 편찬자들이 거의 죽은 다음에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세종이 실록을 보았다는 기사가 보입니다만 상습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종대가 조선초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조선의 정치 제도가 완전하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왕들은 사초를 볼 수 없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연산군 경우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산군이 하도 포악한 왕이라 사초를 보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연산군조차도 사초는 보지 못했더군요. 연산군은 대신에 사관지도를 무색하게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예 사초를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앞에서 보면 치정기 같은 곳에 왕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록에 남겨지는 것을 극력 거부한 것인데 그도 사초를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사초를 볼 수 없게 만든 전통은 연산군 때에는 이미 확립된 것이라 말할 수 없이 포악한 공주인 연산군도 그것마저 어길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 실록의 이대한 점은 군왕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이 있어 왕의 모든 고동을 낱낱이 적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세하게 조사해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세종의 경우인데 그는 사관 제도를 많이 정착시킨 공로가 있는 임금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신하들을 돕다는 자리나 한 달에 3번씩 문무백관이 돌아가며 임금에게 보고하고 질문하는 자리인 윤대에 사관을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종 이전에는 정착하지 못한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연에도 사관들이 입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연에는 왕을 비롯해 여러 대신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터이니 사관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자가 교육받는 장소인 서연에도 적용되어 세종은 이곳에도 사관이 출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관 지도와 관련해서 세종 때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 전대까지는 사관들에 대한 대우가 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관은 자신의 자리가 없어 전에 있는 층계 위에 엎드려서 기록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을 안 세종은 사관으로 하여금 전내에 있는 기둥 밖으로 자리를 옮겨 편안하게 앉아서 쓸 수 있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세종이 얼마나 사관 제도에 대해 호의적이었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던 세종이었지만 말년에 가면 사관을 대동하지 않고 독대나 비밀 회의를 많이 즐겼다고 연구자들은 전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이 당시에 원로 대신이던 황이나 김종서 같은 이들과 만날 때 노골적으로 사관에게 피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관은 세종이 워낙 대단한 임금이었던지라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세종은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너무 심취한 나머지 권례의 불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에 대해 대신들이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은 이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과 말이 안 통하니
자신의 아들인 수양과 안평을 자주 불러 비밀리에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에 사관이 참석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사관 지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후대에도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이 그리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이 후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익명성에 있습니다. 무슨 익명성인가 하니 사초를 작성한 사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초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관이 작성한 다음 집에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다가 임금이 죽으면 그제야 임시로 만들어진 실록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지요. 사관이 사초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한다면 누가 직비를 해서 공정하게 임금에 관한 사실을 남기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초에는 사관의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항상 사관의 직비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왕과 그 왕과 같은 정치를 했던 대신들은 사관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왕과 대신들은 사초 실명제를 실시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명제를 실시하다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조에 이어 즉위한 예종은 갑자기 부왕인 세조에 대해 기록한 사초에다가 사관들의 실명을 써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세조가 왕이 되는 것과 되는 과정에서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면서 많은 무리수를 두었으니 아들인 예종의 입장에서는 여간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세조의 편에 섰던 대신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들도 그리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사관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했을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이렇게 왕과 대신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사초 실명제가 느닷없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조 때 사관이었던 민수라는 사람이 임금의 하명을 듣고 깜짝 놀라 이미 제출한 사초를 몰래 빼내 조금 고쳐서 다시 제출했던 모양입니다. 세조 때 재직한 대신들이 행한 비리에 대해 비판한 것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나 이 일에 관여한 동료들은 죽임을 당하고 민수 자신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민수의 사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실명제가 거론되었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이 제도는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나 대신들도 일방적으로 실명제를 밀어붙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